번째 어린이날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네, 정말 예쁘네요. 네, 세상 모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행복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야말로 우리를 일으켜 세울 희망이다. 오늘은 딱 100번째 어린이날입니다. 하늘은 푸르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모처럼 마스크를 벗은 어린이들의 웃음이 하늘처럼 햇살처럼 온종일 가득했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어린이들 만나러 야외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아주 많네요. 네, 김세영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네, 저는 광나루 한강공원의 거점형 어린이 놀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날인 오늘 처음 문을 열었는데요. 모래 놀이장과 그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6,000제곱미터의 이곳 놀이터 곳곳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낮보단 덜하지만 지금도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곳곳이 말 그대로 어린이 세상이었는데요. 티 없이 푸르른 하늘 아래 반짝이는 호수공원, 곤충을 잡으려 폴짝 뛰어다니는 아이들부터 자전거를 타며 완연한 봄을 즐기려는 어른들까지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2년 만에 거리두기가 해제된 어린이 대공원은 그야말로 인산이네. 지난해 어린이날엔 6만 명에 그쳤던 방문객이 오늘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직 코로나 우려 때문인지 대부분은 마스크를 썼지만 간혹 보인 마스크를 벗은 아이들의 얼굴엔 한박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 얼굴도 잘 모르고 조금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벗고 이제 너무 이제 자유스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산책을 나온 거북이를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만지거나 재밌어요. 나비정원에서 나비를 마음껏 관찰할 수 있는 체험형 행사들도 다시 열렸습니다. 나비가 예뻤어요. 100명의 아이들이 직접 접은 종이 비행기를 하늘을 향해 날립니다.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2년. 오늘 하루 자유롭게 날아가는 종이 비행기처럼 아이들의 마음도 마음껏 날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오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노니까 재밌었어요. 스마일! 활짝! 스마일! 특별한 외출을 한 가족들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은 한국에서 첫 가족 사진을 찍으며 어린이날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عکس فامیلی گرفتیم بسیار خوش هستیم عکس‌ها خاطره میمونه یاد از طفولیت یاد از آینده ما بسیار خوشحال هستیم. 보신 것처럼 아이들은 다시 찾은 어린이날을 어느 때보다 신나고 힘차게 즐겼는데요. 맑고 환한 아이들 표정 속에서 이제 정말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왔음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네, 노키즈존 들어보셨죠? 식당이나 카페 같은 매장에서 어른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들은 입장을 못하게 하는 건데요. 요즘은 반대로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예스키즈존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친구들과 삽으로 모래를 파고 성도 쌓으며 마음껏 놀이를 즐깁니다. 비눗방울도 불어보고 마음에 드는 돌을 골라 예쁜 화분도 만들어 봅니다. 또 무슨 색 하고 싶어? 빨주 노초 파 이렇게. 그럼 다음은 주황색이겠네?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놀기도 하고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는 걸 환영하는 예스키즈존 카페입니다. 화장실에 기저귀가리대도 있고 아이들 노는 것 좀 보면서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일반 카페로 문을 열었던 업주는 아이와 함께 카페에 갈 수 없는 부모들을 안타까워하다 올해 2월부터 예스키즈존을 선언했습니다.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은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편하게 못 계시고 애들도 이제 계속 제지를 당하니까 그냥 좀 뭐 지루해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애기들 놀잇감을 조금씩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노키즈존에 반대해 몇 년 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예스키즈존은 최근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지도 앱에 표시된 제주도의 노키즈존은 82개, 예스키즈존은 25개. 아직은 노키즈존이 더 많지만 부모들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예스키즈존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도 광고에서 예스키즈존을 내세우고 나섰습니다. 또 너야? 예스키즈존? 온 세상 어린이는 다 환영받아야 하니까. 마케팅에서도 배제보다는 포용이, 차별보다는 화합이 대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아동에 대한 차별 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놀 수 있는 게 뭔가 아이들에게 좀 더 즐거움을 주고 약간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륙의 발견보다 전기의 발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어린이를 발견한 것이다. 1923년 어린이날을 처음 만든 방정환 선생이 남긴 글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요즘 말로 보드게임이죠. 선생이 당시로선 거금을 들여서 직접 만든 놀이판도 찾았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방정환 선생이 1929년 신문에 기고한 조선소년운동의 사적 고찰이란 글입니다. 대륙의 발견보다도 전기의 발명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어린이를 발견한 것이다. 선생은 어린 사람의 존재가 없었던 조선에서 어린 사람을 발견한 것. 이 어린이를 살리는 게 인류의 앞날을 위하고 조선 민족을 다시 살리는 근본운동이라 적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에서 죽어가는 민족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민족의 어떤 새 생명, 살아날 수 있는 기운이 바로 어린이에게 있다. 새로 발굴된 또 다른 글에선 눌린 사람 발밑에 또 한 겹 눌려 있다며 일제강점기 그저 소유물이나 도구로 여겨지며 갖가지 노동 착취를 당한 어린이의 실상을 전합니다. 그가 만든 잡지 어린이는 조선 민족 정신을 전한다는 이유로 일제의 검열을 많이 당했습니다. 3.1절 기념 초판본도 곳곳에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짭짤한 구절은 검열할 적에 꼭꼭 삭제를 당해 마치 꼴이 빠진 족제비 모양이 되었다고 선생은 꼬집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을 연상하게 한다든가 아주 어린아이들의 움직임이었지만 그걸 차단하려고 했던 것이죠. 선생이 만든 놀이판 2점도 처음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계 발명 말판은 일종의 보드게임으로 시계, 자동차, 라디오 등 세계를 바꾼 발명품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이러한 컬러판 말판을 만드는데 잡지 7,400권어치에 해당하는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잃지 않길 바랐던 방정환 선생. 그가 남긴 유산은 1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어린이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합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도 각각 어린이들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분교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했고 윤 당선인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 이웃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에서 배로 꼬박 1시간 거리의 작은 섬 녹도. 녹도 분교 어린이 4명만을 위한 군용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나 여기서 다 보여. 이게 꿈이야? 이게 꿈이야. 꿈 맞아? 도착지는 청와대. 코로나로 3년 만에 청와대에서 열린 어린이날 행사에 이처럼 학생 수가 적고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분교 학생들 90여 명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외교 행사가 열리던 영빈관은 물론 대통령 경호 차량도 어린이들에게 문을 열었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도 공 굴리기와 종이 뒤집기 등 놀이를 함께했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와 또 할머니 만나니까 반갑죠? 문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기 전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기쁘다면서 다만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행사가 된 데 대한 아쉬움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녹지원에서 어린이날을 보내는 마지막 어린이가 되었어요. 아주 특별한 추억이죠? 하나, 둘, 셋, 김진식! 용산 시대를 열게 될 윤석열 당선인의 첫 어린이날 행사는 서울 서초동 자택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같은 아파트 어린이들과 사진도 찍고 사인도 해주며
50분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선인 측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윤 당선인은 SNS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건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꺼번에 크게 올렸다고 해서 이른바 빅스텝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빅스텝을 단행한 게 22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이렇게 한꺼번에 0.5%포인트나 올린 이유가 결국에는 물가 걱정 때문인 거죠? 네, 4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을 정도로 최근 미국 물가가 폭등했는데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Inflation is much too high, and we understand the hardship it is causing, and we're moving expeditiously to bring it back down. 앞으로 두세 차례 0.5%포인트씩 인상을 더 하겠다고 했고 양적 긴축도 단행한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연준이 시중에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죠. 이걸 다시 연준 금고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긴축 규모와 속도도 엄청납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3조 달러, 즉 3,800조 원 정도를 시장에서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긴축을 하다가 경기가 침체되는 건 아닌지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파월 의장은 미국 경기가 탄탄해서 경기 침체 없이 물가를 잡는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가도 정점을 지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고요. 특히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이 물가가 이제 오는 11월에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요. 과연 기대한 것처럼 안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요즘 미국은 정말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올라서 소용이 없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한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인데요. 뉴욕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의 이야기입니다. 원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고 있더라고. 워낙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고기값이요? 네, 고기값.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죠. 중국 코로나 봉쇄로 공급 문제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일단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이런 급격한 금리 인상,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건데요. 한국은 그 충격을 벌써부터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무역 적자가 쌓이고 있고 외환 보유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파산하는 가게와 기업들이 속출할 거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안도감에 미국 증시는 3%씩 다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하루짜리 안도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최소 2번의 빅스텝, 가파른 금리 인상을 또 예고했습니다. There's a broad sense on the committee that additional 50 basis point increases should be on the table for the next couple of meetings. 6월과 7월 2번 더 0.5%포인트씩 가파르게 올리고 그 뒤에도 또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디까지 올릴까? 올해 그러면 미국에서 한 몇 프로까지 올릴 걸로 좀 예상하세요? 상단이 2.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75%, 올해 초 금리의 10배입니다.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뜻입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집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충격이 더 큽니다. 실제로 작년 12월부터 시작해 2월 한 달만 뺀 4개월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적자 행진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외환 보유고는 올해 들어 138억 달러, 3% 줄어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인데
수출 기업들까지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라든지 가게가 느끼게 되는 이자 상환의 부담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파산에 이르게 되는 상황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긴축의 충격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2003년 네이버 카페로 시작한 중고나라가 1세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회원 수가 2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 중고거래 플랫폼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당근마켓이 등장했습니다. 2세대 플랫폼인데요. 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반경 6km 안에 있는 동네 사람들끼리만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할 수 있고요. 판매자 평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3세대 플랫폼들, 네이버가 운영하는 크림, 그리고 온라인 패션 플랫폼이죠. 무신사가 운영하는 솔드아웃입니다. 이 3세대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사기 거래나 가짜가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직접 검수까지 해줍니다. 이런 플랫폼들 덕분에 중고거래 시장은 20조 원 규모까지 성장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1980년대 어린이날 인기 선물이었던 로봇. 멜로디 로봇은 빛이 바래고 흠집도 있지만 거래 가격이 20만 원이나 됩니다. 색이 벗겨진 양철 로봇은 30만 원, 90년대 어린이들이 갖고 놀던 2,000원짜리 천동매 로봇은 25만 원입니다. 이미 어른이 된 그때의 아이들은 이제 추억의 장난감을 수집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태양의 사자 철인 28호기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저희가 라이센스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을 때 소위 말하는 해적판이라고 하죠. 수집가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곰돌이 모양 인형. 중고시장에서 비싼 건 몇 천만 원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싸니 혹시 가짜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품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하시나요? 가끔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어요. 서울옥션은 작년에 온라인 경매 플랫폼 블랙낫을 선보였는데 이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판매자를 가려봤습니다. 인지도가 있고 믿을 만한 거래 이력이 있는 판매자들만 경매에 참여시킵니다. 네이버가 만든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 크림. 나이키 한정판같이 수집가들에게 인기가 많은 운동화들이 주로 거래됩니다. 거래 가격이 비싸다 보니 가짜도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크림은 진품인지 가품인지 판별해주는 검수센터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CT로 비파게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 부분, 그리고 에어백이 잘 들어있는지, 가품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을 아무리 똑같이 따르더라도 미세하게 보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크림이 다루는 품목은 10,000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 수백 명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업체 간 검수 경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지난 1월에는 중고 거래된 티셔츠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놓고 네이버의 크림과 무신사의 솔드아웃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티셔츠 제조사가 가짜라고 공식 확인해주면서 크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미국의 패션 브랜드가 내놓은 이 장난감 총은 벌써 107건이나 거래됐습니다. 비비탄은 아니고 스폰지볼이 막 나가는. 수집가들만 아름아름 거래하던 시장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나 활짝 열린 겁니다. 2008년 4조 원이었던 중고품 거래 시장의 규모는 2020년 20조 원으로 5배나 커졌습니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한 플랫폼들 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많이 사게 되는 이 장난감들. 하지만 그만큼 버려야 하는 장난감도 늘어납니다. 장난감은 플라스틱뿐 아니라 섬유나 금속이 사용된 것도 많아 분리수거가 어려운데요. 장난감 재활용 시범 사업이 추진 중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재활용 사업장에 형형색색의 장난감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손에서 아이들을 미소 짓게 했을 장난감들.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데 버려진 것들도 많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떠난 장난감은 이제 폐기물입니다. 장난감을 선별하는 작업은 페트병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한 가지 재질이 아니라 플라스틱과 금속, 섬유 등이 섞여 있어 여러 번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잘못 다루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배터리는
벨트에 설치된 강력한 자석으로 걸러냅니다. 세 번의 파쇄와 세척을 거친 뒤 장난감은 잘게 부서져 플라스틱 조각, 즉 원료로 재탄생했습니다. 플라스틱은 재생 원료를 만들어서 팔레트나 자동차 범퍼 등 산업 플라스틱 제품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러나 분리하기 까다로운 아이들 장난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거나 수입된 장난감은 10,000톤인데 재활용은 이 양의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장난감의 절반 이상은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장난감만 따로 모아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난감을 가져오면 1kg당 10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어린이날이라던가 아니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장난감을 또 새로 구입을 하잖아요. 헌 장난감이 또 새로 생기기 마련인데. 이 시범 사업에는 어린이집도 여러 동참했습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집에서 아이들이 갖고 온 장난감으로 수거함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아가가 아니고 형님이니까 조금 재미가 없어졌어요. 플라스틱 가져오려고 하셨는데. 이렇게 수거된 장난감이 지난해 142톤이나 됐습니다. 만약 매립하거나 소각했다면 1억 6천만 원의 비용이 들고 온실가스도 330톤이나 나왔을 겁니다. 재활용보다 중요한 건 발생량을 줄이는 겁니다. 울산의 코끼리 공장. 이곳은 기부받은 장난감을 최대한 수리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리가 어려운 장난감은 아이들을 위한 조형물로 재탄생하거나 다른 플라스틱 기념품이 됩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도 줄일 수 있고 교육 효과도 있어서 장난감 기부가 끊이질 않습니다. 환경오염 될 것 같아서. 정말요? 이게 환경오염 시킬 거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말해줬죠. 원래 엄마도 다 말해줍니다. 이제는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는 것만큼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자, 일본이 2차 대전 패망 이후 제정했던 평화헌법을 75년 만에 바꾸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위대 활동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거듭되자 아예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도록 개헌을 추진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일본은 정식으로 군대를 갖추게 되고 상대 국가를 공격할 근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일본 미야자와 정권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병했습니다. 자위대, 명칭 그대로 방어용 무력 행사로 사용이 제한된 군사 조직입니다. 해외 파병은 자위대 논란의 시작이 됐습니다. 2년 전에도 자위대는 해적 감시 명목으로 초계기 2대와 호위함을 아덴만으로 파견했고 역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1947년 제정된 일본 헌법 9조. 일본은 무력 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복되는 자위대 논란을 막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헌법 제정 75년인 올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憲法改正への挑戦は決して容易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しかし、社会が大きく変化する今だからこそ、我々は挑戦し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기시다 총리는 우익 성향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개헌은 자위대 위헌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거듭되는 핵 위협, 미국과 패권 경쟁에 나선 중국의 군사적 팽창, 여기에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가 안보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헌법 개정 목소리는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自由国際秩序をロシアの行動が脅かしているというのが一番大きな懸念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れと同時に防衛力を強化しなければいけない。 일본 여론도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NHK는 개헌 의견이 35%, 개헌 반대 의견이 19%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개헌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4년 전 같은 조사에 비해 변화가 뚜렷합니다. 집권 자민당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고 표몰이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 일본 중의원은 이미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마저 개헌 지지 세력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실제 개헌안이 발의되고 곧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인터뷰가 담긴 미국 인터넷 매체의 기사들. 알고 보니 실제로는 매체에 돈을 내고 실은 거였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봉사활동 홍보를 위해 지역 블로그에 4만 원, 6만 원씩을 내고 글을 게재한 거라고 시인하면서도 글의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딸의 서울시장상 수상 기록이 없다고 답했던 서울시는 오늘 상을 받은 건 사실이고 기록이 누락된 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임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헤드라인이란 미국의 한 매체에 실린 한동훈 후보자의 딸 인터뷰 기사입니다. 제목엔 한 후보자의 딸을 한국의 소외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킨 인재로 소개했습니다. 서울에서 송고된 기사의 형식인데 작성자는 없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이란 또 다른 사이트엔 젊은 리더십 시리즈의 하나로 한양의 봉사활동 경력과 수상 실적 등을 소개하는 장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작성됐는데 이 기사 역시 작성자는 편집팀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홍보 대행 사이트를 찾아가 보니 뉴욕 헤드라인은 $40, 로스앤젤레스 트리뷴은 $65면 기사를 실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인터뷰가 아니라 이른바 스펙 쌓기용 허위 기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동훈 후보자는 해당 매체는 정규 언론이 아닌 지역 인터넷 블로그라며 딸이 봉사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건당 4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인터뷰 형식의 글을 실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글 내용 자체는 모두 사실이고 해당 글을 입시에 사용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양이 돈을 내고 기사 형식의 글을 실은 사실은 인정한 셈입니다. 해당 매체에 한 후보자의 딸이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돼 있는 데 대해 앞서 서울시는 MBC에 수상 내역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늘 지난해 한 양이 봉사협동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고 정정했습니다. 당초 수상 내역이 없다고 밝힌 것은 시스템상 누락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등학생인 한 후보자 딸이 지난해 2달 동안 논문 5개를 작성했다며 부모 찬스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는데 한 후보자는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등을 모은 4, 5쪽 분량의 글이라며 의도적인 왜곡 보도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선임됐습니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검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전 검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고 검찰이 잘못했다며 사과까지 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그에게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검찰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에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이시원 검사가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법정에서 유우성 씨는 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무죄라고 항변했지만 이시원 검사는 간첩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여기 증거 있는데요. 증거 사진 혹시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변호인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랑 같이.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럼 원본 진정성이 없는 증거인데.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간첩의 증거로 제출한 유우성 씨의 중국, 북한 출입 경기록 같은 주요 기록들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유 씨는 국가보안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국정원 관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시원 검사는 정직 1개월 처분에 그쳤습니다. 증거 조작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였는데 나중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기록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까지 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해온 이시원 전 검사는 새 정부 대통령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선임됐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간첩이라며 재판에 넘겨 징계까지 받은 전직 검사에게 윤 당선인은 공직 기강 전반을 관장하는 중책을 맡긴 겁니다. 당시 유우성 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기가 찬다고 말했고, 민주당도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는 검찰을 떠난 상황에서 입장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호처가 국방부 근처에 있는 군 간부들의 관사까지 비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내부에선 사무실에 이어 보금자리까지 빼앗아 가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게다가 대통령 관저로 쓰기로 한 외교장관 공관은 임시로만 쓰고 용산에 새로 관저를 짓겠다는 계획이어서 이전 관련 비용은 더 늘게 됐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국방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 이른바 5분 대기조 간부들에게 우선 제공되는 국방부와 합참 관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 경호처가 이 관사 중 최소 18채를 용산 집무실 경호 인력이 사용해야 하니 최대한 빨리 비워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종로의 경호처 관사를 주겠다는 건데 위기 상황 때 국방부로 복귀하려면 전보다 몇 배 시간이 걸립니다. 5분 대기조 형식으로 청사로 빨리 복귀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위기 조치하고 무관한 사람들로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 굳이 동비고동에 군 관사가 있을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으로선 국방부 청사와 부속 건물, 또 육군 총장과 해병대 사령관 관사 등에 이어 직원들 보금자리 일부도 내주게 된 겁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육군 간부는 살던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면서 만만한 게 군인인 것 같다는 말들을 한다고 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전 비용도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는 당초보다 늘어난 3천억 원이라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그것도 적게 잡았다며 최소 1조 원 이상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사 비용은 500억 원 정도면 되지만 국방부를 재배치하는 데 5,800억 원, 국방부에 건물을 내준 합참이 이전하는 데 또 2,200억 원이 추가로 듭니다. 2, 3천억 내에서 이 대규모적인 연쇄 이동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저는 대국민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통령 관저 건축 비용도 추가되게 됐습니다. 이 후보자와 인수위 측은 외교장관 공관은 임시 거처고 집무실과 가까운 미군 기지 부지에 관저를 신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용도 늘지만 경호 때문에 일반에 공개될 공원 부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직후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취임을 앞둔 지금까지 윤 당선인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얼마나 소통을 많이 했는가 돌이켜보면 글쎄요, 좋은 점수 받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통령 선거 열흘 만에 당선인은 직접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면 소통이 힘들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이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 국가 주요 시설이 줄줄이 이사가야 하는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불통 논란이 일자 불쑥 천막 기자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1층은 프레스룸으로 좀 하고 자주 가야 되지 않겠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좀처럼 속 시원한 설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수완박 관련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새 정부 국정과제를 당선인이 직접 발표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선자가 직접 국민에게 발표하는 걸로 예정을 잡고 있었고요. 사드 배치,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한 줄 공약, 부동산 대책과 세제 완화 같은 선심성 공약들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발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했습니다. 대신 당선인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
호남, 경기도에 이어 어제 강원까지 국민의힘 후보들과 지역을 방문해 선거 개입 논란을 불렀습니다. 취임도 하기 전부터 자당 후보 선거운동, 보수 세력 대결집에 몰두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가 심히 우려됩니다. 언론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인수위원회도 기자들을 상대로 대통령실 출입 신청을 받으면서 재산 내역과 친교인물 같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어젯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7살 손자와 할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손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할아버지 집에 자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연기가 자욱한 집으로 소방대원들이 줄지어 들어갑니다. 집안 곳곳은 불에 타 까맣게 잿더미가 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의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7살 어린이와 80살의 할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할아버지 집에 자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은 할아버지가 하나뿐인 손주라며 유난히 손자를 아껴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기서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럼 자주 오나요? 그렇죠. 할아버지. 불은 현관문 쪽 거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이 난 직후 화재 감지기가 작동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급히 집을 찾았지만 인기척이 없어 문을 강제로 개방해야 했습니다. 비상등이 울리자마자 바로 올라갔는데 문을 못 열어갖고 저희가 뭐 아파트니까 마스터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는 베란다 앞 거실에서, 할아버지는 주방 창문 쪽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집안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불길이 서서히 번진 탓에 방에서 자고 있던 할아버지가 화재를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관문 쪽에서 만약에 화재가 있었다. 그럼 못 나가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못 나가겠죠. 아이고, 네네. 그래서 경찰은 현장에서 방화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며 내일 오전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11년 만에 정식으로 개장을 한 건데 시범 운영 때 멈춰섰던 롤러코스터가 또다시 멈추면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형형색색의 레고 블록을 쌓아 만든 도시입니다. 어른 키의 두세 배를 훌쩍 넘는 높다란 건물도 실제 야구장을 재현한 알록달록 야구장도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국회의사당과 경복궁을 배경 삼아 멋쩍은 자세로 사진도 찍어봅니다. 춘천의 도심 속 섬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 추진 11년 만입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입구는 이른 아침부터 개장을 기다리는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가 너무 오고 싶어 해서 어린이날 맞아서 같이 나왔습니다. 엄마랑 같이 나와서 어때요? 너무 좋아요. 여기가 새로 개장돼서 놀이기구도 되게 많아서 되게 좋아요. 레고랜드 테마파크에는 레고캐슬, 해적의 바다 등 7개 테마구역에 40여 가지의 놀이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개장 첫날 관람객은 사전 예약한 10,000명으로 제한돼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장 6시간 만에 롤러코스터가 선로 위에서 운행 중에 멈춰 승객 40명이 구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되게 뜨겁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한 명씩 그 가이드에 따라 그 지도에 따라서 이제 내려왔어요. 승객들은 30분 만에 모두 구조됐지만 사흘 전 시범 운영 때에도 같은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레고랜드 측은 안전점검 표시가 들어와 운행이 멈췄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자, 아이들이 즐거워야 할 어린이날.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전쟁의 공포를 겪고 있죠.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 마리우폴에서 한 사진 작가가 8살 어린이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는데요. 일기장엔 삐뚤빼뚤한 글씨와 그림으로 가족의 죽음, 폭격으로 부상당한 상처 같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전쟁의 기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소희 기자가 아이의 일기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하 동굴 같은 어둠 속에서 아이가 두 손으로 촛불을 감싸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 살고 있는 사진작가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8살 아이의 일기장을 찍어서 함께 올렸습니다.
첫 장의 제목은 전쟁입니다. 3일 일요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등에 상처가 났다. 누나는 머리에 살갗이 찢어졌다. 엄마는 팔에 살점이 떨어졌고 다리에 구멍이 났다. 4일 월요일, 강아지 2마리가 죽었다. 한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아이는 총을 든 군인들, 날아가는 헬리콥터, 건물이 불타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람은 죽음을 그린 것처럼 보입니다. 폭격이 빗발친 도시 마리우폴에는 2달이 넘게 시민들이 지하 벙커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너무 재미있다. 우리한테 꿀을 줬다고 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에서 아이는 24일 목요일부터 내가 사랑하는 도시가 죽어간다고 썼습니다. 도시가 죽어간다고 기억하고 있는 24일은 무슨 날이었을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와 항구에서 동시다발로 불꽃이 일고 포성이 울렸습니다. 아이는 친구에게 말하듯이 참 나 곧 생일이야 라고 썼습니다. 상상 속 생일 파티 장면도 함께 그렸습니다. 아이는 누구인지, 지금 마리우폴을 탈출했는지, 그래서 생일 파티를 했는지는, 아직 살아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220명이 넘는 어린이가 러시아군에 피살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고국에서 박해를 받다가 도망쳐 나온 난민 가족들도 쓸쓸한 어린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 난민으로 인정을 받기도 어렵지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불합리한 일들을 겪으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자랐지만 제대로 된 국적도 없이 살고 있는 5살 소녀 라일라의 가족을 정상빈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놀이터를 달리는 5살 소녀 라일라. 오늘은 어린이집 안 가겠네? 낯선 취재진에게 좀처럼 말을 하진 않지만 우리말 질문을 알아듣고 고갯짓으로 답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함께 놀자는 취재진에게 라일라가 제안한 놀이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5년 전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라일라에겐 사실상 국적이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집트에서 인권 운동을 하다 도망쳐 나온 난민 신분이어서 이집트 대사관에도 우리 동사무소에도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She will have a lot of issue. School are going for a trip, so she has to go through a different process. 2018년 난민으로 인정받은 라일라 가족. 작년 봄 1차 체류 기간 3년이 다 되어가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1년, 라일라는 11달만 체류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올해 봄 다시 연장을 신청하자 이번엔 아빠와 라일라는 2년, 엄마는 1년만 체류 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란 거냐며 항의하자 그제야 2년으로 기간을 맞춰줬습니다. Talked to the other officer, removed the 1 year and make it 2 years. 기간을 정하는 근거가 있을까? 법무부는 그동안 난민 지침을 철저히 숨기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 넘는 소송 끝에 겨우 공개된 지침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족의 체류 기간은 동일하게 부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지침을 어겨가며 난민 가족의 불안감만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도 여성과 난민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엄마와 아빠. 어린이날을 보내며 라일라가 고향인 한국에서 차별 없이 자랄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And she is completely Korean. She belongs to Korea as it's the place of her birth.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중국은 상하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봉쇄 조치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데요. 반면 베이징의 방역 조치가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운행까지 중단을 시키면서 베이징 시내에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 한복판 장안대로의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니 입구가 철문으로 굳게 닫혔습니다. 封了，不能进去。到什么时候？这个我们也不知道，等通知。 버스는 다닐까 정류장으로 가봤습니다.
원래라면 전광판에 버스 노선이 표시돼야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객을 태우지 않은 빈 버스가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칩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신규 감염이 이어지자 시내 버스도 지하철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本来是坐地铁、坐公交车的，因为坐不了地铁跟公交车，所以改骑自行车了。大概需要多久？大概需要1个多小时吧。 점심시간, 식당은 매장 운영을 중단한 지 일주일이 다 돼갑니다. 포장을 하거나 배달만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당 안에서 먹을 수 없다 보니 저도 만두 포장을 해왔습니다. 회사는 대부분 재택근무를 권고했는데 출근한 사람들은 야외에 앉아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买了什么东西呢？就是饼啊，方便吃的吧，不是带汤带水的，外面凉快啊。 베이징의 신규 확진자는 50명. 확진자가 나와 봉쇄된 구역은 6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 중심의 가장 큰 상업지구인 구오마오입니다. 하지만 백화점과 회사들이 모두 봉쇄에 들어가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됐습니다. 중국은 항상 사람이 많았는데 어디 가나 사람이 많고 사람에 치이는 중국에 사람이 없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의 새로운 풍경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탄도미사일 발사에 핵 위협에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또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달 열병식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공로자들과 따로 사진을 촬영하는 이른바 사진 정치를 선보이고 있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얼굴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 사진 촬영이 나흘이나 이어졌는데 그 속에는 북한의 통치술이 숨어 있습니다. 곽순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8일 평양 김일성 광장의 모습입니다. 요란했던 열병식이 끝난 뒤 사흘 뒤의 모습인데 모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서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아흔돌 경축 행사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례적으로 나흘에 걸쳐 기념사진 촬영에 열을 올렸습니다. 군 수뇌부, 군 장병, 당 일꾼과 학생들까지. 열병식에 참가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정확히 10년을 맞은 자신의 집권을 기념하고 선전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정은식 기념사진 정치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누가 누구인지조차 구별되지 않을 정도지만 여러 조에 걸쳐 참가자 전원과 촬영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와의 촬영이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지는 북한에선 통치술의 유용한 수단입니다. 대를 두고 길이 전할 기념사진을 찍게 된 경축행사 참가자들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대개 첫 조화만 사진을 찍고 나머지 참가자들에겐 김 위원장이 들어간 합성 사진을 줬던 것과도 구별됩니다. 김 위원장은 체제 선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통 큰 선물을 안기는 이른바 선물 정치 또한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양 보통강변에 지어진 고급 주택을 리춘희 조선중앙TV 아나운서와 동태관 노동신문 논설위원에게 선물한 게 대표적입니다. 동 논설위원은 이후 김 위원장의 선제 핵 공격론을 담대한 결단이라고 극찬하는 논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교수들이 연구실 학생에게 준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열정페이 갑질. 아직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학생이 졸업을 하자 이 학생에게 줬던 연구실 인건비 수백만 원을 교수가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부산의 한 대학을 졸업한 26살 한 남성은 지난해 2학기 넉 달 동안 학과 교수의 연구실에서 일했습니다. 산학협력 연구 3건의 행정 처리를 주로 맡았는데 4개월 월급 형식으로 48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교수가 받은 인건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연구실에 근무를 하지 않으니 이미 받은 월급까지 토해내란 거였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다 성실하게 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졸업 후 학생 신분도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느라 연구실을 그만둔 상황이라 교수의 요구가 더 황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었고요. 저한테 나중에 보복을 하실까 봐 진짜 두려웠었어요. 교수는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은 주겠다면서 나머지 돈에서 우선 273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오래 고용한 다른 학생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죠? 네가 일을 돕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피해 학생에게 문자를 보내 졸업 후에도 연구실에 나와 일하면 돈을 다시 주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돈을 배분하냐. 학생이 군대 알아서 하는 거지. 학교 규정에서 학생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대학 측은 5개월 전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배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원래 학생 인건비로 나가면 그 학생 인건비는 그 학생의 연구 그 인건비 돈이거든요. 교육부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는 행위는 감사 대상이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프로야구 전국 5개 구장에 10만 3천여 명의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기아 1위는 8이닝 1실점 역투로 6경기 만에 시즌 첫 승을 거뒀습니다. 박재웅 기자입니다. 인천과 수원구장이 시즌 처음이자 코로나 시대 첫 만원 관중을 기록한 데 이어 전국 5개 구장에 10만 3천여 명의 팬들이 운집했습니다. 어린이날 구름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직관의 재미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추식과 육성 응원이 가능해지면서 야구의 묘미를 제대로 즐겼습니다. 선수들도 화끈한 경기력으로 화답했습니다. 5경기째 승리가 없던 기아 이의리는 홈팬들 앞에서 시즌 최고의 역투를 펼쳤습니다. 8회 키움 송성문에게 안타를 맞기 전까지 노히트 행진을 펼쳤고 8이닝 동안 비자책 1실점의 완벽한 투구로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타격에선 이적생 박동원이 연타석 홈런을, 나성범이 시즌 3호포를 쏘아 올려 이의리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팬분들도 많이 오셔서 좀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좀 들뜬 감이 있었는데 박동원 선배님이 그냥 미트 된 곳에다만 던지라고 해서 되게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매년 어린이날 맞붙는 잠실 라이벌전에선 두산의 어린이 팬들이 웃었습니다. 두산은 1회 초 석점을 뽑아내며 LG 선발 켈리를 두들겼고 김재환과 강승호의 홈런을 더해 어린이날 시리즈를 2승 1패로 마쳤습니다. 지독한 타격 부진에 빠졌던 포수 박세혁은 3안타 3타점으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수원에선 KT 박병호가 홈팬들에게 시원한 만루포를 선물했습니다. 시즌 7호 홈런으로 롯데 한동희와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SSG는 석점 홈런을 포함해 혼자 4타점을 기록한 한유섬의 활약으로 한화를 물리쳤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행복한 어린이날, 모든 어린이들 축하해요. 오늘은 어린이날, 행복한 어린이날, 모두 함께. 야구장 너무 가고 싶었어요. 웃을 만큼 좋아요. 마음껏 상상해. 어린이니까 실수도 괜찮아. 그저 재밌으니까 힘껏 뛰어봐. 어린이니까 실수도 괜찮아. 큰 배움이니까. 우린 특별해 소중해. 뭐든 될 수 있대. 꿈꾸는 그대로. 맞아. 우릴 축하하고 축복하고 응원하는 오늘은 행복한 어린이날. 3주간의 휴식기를 마친 K리그에선 초반 부진으로 감독까지 교체했던 수원이 선두 울산에 시즌 첫 패를 안겼습니다. 리그 8경기 만에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울산과 최근 성적 부진으로 감독을 교체한 수원. 분위기 반전을 위한 승리가 절실했던 두 팀의 대결은 전반 26분 크게 요동쳤습니다. 울산 김성준이 거친 태클로 바로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수적 열세에 빠진 울산은 수원 이기재의 날카로운 프리킥, 조현우가 몸을 날리면서 막아내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 동료였던 불투이스까지 감탄했던
조현우의 슈퍼세이브로 팽팽했던 승부는 후반 18분 갈렸습니다. 수원 사리치의 오른발 슈팅이 수비를 막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한 골을 끝까지 지킨 수원은 개막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던 울산의 첫 패배를 안겼고 8경기 만에 승점 3점을 따내면서 이병근 감독에게 데뷔전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대구는 포항 원정에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대0으로 뒤져 패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 골문을 비우고 공격에 나선 오승훈 골키퍼가 코너킥을 절묘한 헤더로 연결했고 공이 황재원의 머리를 맞고 동점골로 이어졌습니다. 골키퍼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건 약 1년 9개월 만입니다. 저희가 시간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감독님께서 지시를 내렸던 게 잘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3연승을 달리던 전북은 서울과 1대1로 비겨 선두권 추격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러시아에서 임시 FA로 풀려 서울과 단기 계약한 황인범은 3년 만에 K리그 복귀전을 치렀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진 못했습니다. 제주는 최하위 성남을 2대1로 물리쳤고 수원FC 이승우는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원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꽤나 더우셨죠. 내일은 오늘보다는 구름이 끼기는 하겠지만 해를 완전히 가리진 못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경주 등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일교차도 커서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녁부터는 날이 점차 흐려집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 한때 제주 산지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말 아침 서울 등 대부분 지방에도 비가 오겠는데요. 양이 적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다가 저녁부터 흐려지겠고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 지방을 비롯한 경기 내륙과 전남에서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토요일 새벽부터 그 밖의 지방은 낮 동안에 비가 오겠고요. 석가탄신 일인 일요일에는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5월 5일 어린이날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특히 어린이 여러분 고맙습니다.